소설 들려주는 여자.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임성순. 운명은 뜻밖의 형태로 찾아온다. 적어도 내 경우엔 그랬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황금기가 갑자기 끝나버린 것은 어느 재벌의 비자금 수사 때문이었다. 특검이 출발하고 일가의 상속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더니 끝내 안주인의 미술 창고가 하나 열렸다. 기자들이 몰려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으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박스를 들고 나왔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소유했다는 그녀의 걸작 컬렉션이 일부나마 빛을 보았다. 그리고 팝아트 거장의 걸작 소유권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거창하게 출발해 유야무야된 이 소동의 마지막은 미술계를 긴급 진단하는 기획 기사로 장식되었는데, 이대로 좋은가로 시작되는 기획 기사는 온갖 미학과 정치학, 팝아트의 역사 등등의 썰을 풀었지만 결국 핵심은 웃으며 눈물 흘리는 여자의 그림 가격이었고, 지금은 얼마나 뛰었을지 가격조차 알 수 없는 그 그림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대로 좋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미술계 말석에서나마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던 내 돈줄도 그렇게 갑자기 막혔다. 예년 같았으면 갤러리가 문 닫을 시간에 비서와 함께 나타나 트럭지에 그림을 싣고 가던 큰손들이 일제히 내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는 말은 비슷했다. 알잖아, 요즘 분위기. 이 사람아, 비 오는데 괜히 비 맞을 일 있나? 내가 바빠서 요즘 그림 볼 시간이 없어. 창고가 꽉 차서. 알잖아, 김 교수.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순 없었다. 제 후배라서가 아니라 진짜 물건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사님한테 아무나 소개 안 하는 거. 보장한다니까요. 딱 5년. 5년만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고맙다고 절하실걸요. 이럴 때가 기회라니까요. 다들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과감하게 들어오셔야 나중에 재미 보시지.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전에는 개관 전날 밤 미리 가서 볼 수 없느냐, 도록만 보내주면 살 그림들 번호를 찍어주겠다고 하던 이들이었다. 그들 모두 거짓말처럼 연락을 끊었고 4개월을 준비했던 후배의 첫 개인전은 그림 석점도 채 팔지 못한 채 끝났다. 내가 나서서 기획하면 늘 완판을 해왔고 그것이 내 은밀한 자부심이었다. 그 모든 것이 고작 미술 창고가 한번 열린 일로 처참하게 박살나 버렸다. 그렇게 망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번에 망했던 것은 아니다. 거의 8년에 걸쳐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매년 각 도시에서 열리는 옥션에 몇 점의 그림을 헐값에 팔고 에이전시나 갤러리, 스튜디오 파티에 초청받아 그곳의 사람들과 면을 트는 동안에는 그래도 인맥을 넓히는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있었다. 유찰이 된 작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작가들을 만나 잘 되고 있다고, 이번에 옥션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열렬하게 떠들어댔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나 자신이 속을 정도였다.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너서클 안에만 들어가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다. 고작 인맥 따위, 나는 그저 어떤 계기가 선배를 만났던 것처럼 불이 붙을
어떤 사소한 계기가 필요할 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배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그림을 맡겼던 중견 작가들 역시 실망스러운 판매 실적에 등을 돌렸다. 그림을 모아뒀던 창고의 임대료가 버거워지고 회사가 이름뿐인 유령 에이전시로 전락하는 동안 나는 이 모든 게 월급 사장의 무능한 경영 탓이라 확신했다. 미술계의 세계적인 흐름을 읽는다는 이유로 이 시기의 대부분을 뉴욕에서 보냈다. 소호 인근의 렌털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집도 미드타운을 거쳐 브롱크스에 있는 원 베드 아파트, 퀸스의 한 인도인이 운영하던 건물 스튜디오, 마지막에는 사우스 자메이카 인근 차고를 개조한 집까지 차근차근 밀려났다. 소금기에 들뜬 페인트가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러지던 마지막 방은 하루 종일 들리는 비행기 소음 탓에 귀마개 없이는 잘 수조차 없었다. 그곳에서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를 받았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본 후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다. 이곳 에이전시로부터 첫 초대를 받았을 때 메이시스에서 무리해서 구매한 정장이었다. 서핀 대로를 따라 30분을 걸어 자메이카 역까지가 전철을 타고 파티가 있는 블리커 스트리트로 갔다. 그곳에서는 새로 브랜드를 만드는 운동화 회사에서 그래피티 스프레이 업체와 제휴해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래피티 작가들과 미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론칭 파티를 하고 있었다. 지난 8년간 인맥을 다진다며 이곳에서 거둔 성과는 초대장 검사도 하지 않는 론칭 파티에서 초대장을 받는 정도였다. 창고를 리모델링한 매장은 사방에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고 매장 안쪽에는 누군가의 그래피티를 벽지에 잘라서 전시해 놓았다. 초대장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뉴욕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모두 모일 기세였고 이른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제법 많았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깨까지 타투를 하고 농구화에 반바지, 그래픽 티셔츠 차림에 스냅백을 눌러쓴 꼬맹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들이 그날의 주인공인 대단하신 작가님들이었다. 파티장은 DJ들이 돌아가며 디제잉을 하는 탓에 대화를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할 판이었다. 그나마 브루클린 브루어리 맥주가 공짜였으므로 나는 맥주를 들고 이제는 한두 번쯤 인사한 적 있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잡담을 주고받았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인맥을 쌓는 일이라고 믿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파티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만난 지 5분 만에 10년지기처럼 웃고 떠들어대지만 돌아서면 5분 후엔 잊는 사람들이었다. 기억도 안 나는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하고 마지막에 포옹까지 했던 나는 맥주잔을 든 채 멍하니 서서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애써 지난 몇 년간 이곳을 광풍처럼 휩쓸었던 중국 열풍을 떠올렸다. 우리 화가들도 불가능하지 않아. 실력만 있으면 통하는 무대라고 여기는. 나는 이 절망감과 우울함이 모두 맥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순간 취한 탓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랐다. 술에서 깨야 했다.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내 노력이. 찬바람이라도 쐬기 위해 뒷문으로 나왔다. 턱시도를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노신사는 벽에 기댄 채 직접만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가 날 보자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 어딘가에서 40년간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노신사였다. 나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그는 대답 대신 피우던 마리화나를 내밀었다. 나는 그 물건을 잠시 바라보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아마도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 것이다.
한 모금쯤은 빨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마리화나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기침이 나왔다. 다시 그에게 마리화나를 되돌려 주었다. 미술 좋아하나? 미대 교수가 사반세기 전 입시 면접에서 내게 물었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팸플릿을 한 장 내밀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가봐, 안목이 트일 테니까. 노신사의 말에 흥미가 동했지만 이내 제목 아래 적힌 광고 문구가 의욕을 꺾었다. 금색이 최고의 공포 퍼포먼스. 세상에 금색이 최고라니. 제대로 생각이 박힌 마케팅 담당자라면 절대로 쓰지 않을 문구였다. 이딴 팸플릿을 만드는 자들이 무언가 그럴듯한 걸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가봐, 뭐가 진짜 두려운지 알게 될 테니까. 나는 가겠다고 답하고 그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지 않으리라. 퍼포먼스 따위 팔아먹기도 힘든걸. 미술관 밖으로 나오자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팸플릿이 손에 닿았다. 노신사가 준 바로 그 팸플릿이었다.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금세기를 강조하는 광고 문구 밑에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위치는 첼시와 헬스키친 사이 어딘가의 포구 쪽 창고 건물 같았다. 집에 돌아가면 슈트 케이스와 내일자 비행기표가 이륙하는 제트기 소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바닷바람에 불어터진 쥐구멍 같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리를 가늠해 보았다. 이곳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퍼포먼스가 시작되는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걷기엔 다소 멀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다. 설사 형편없다 해도 이곳에서의 형편없는 내 실패만 할까? 아니, 엉망이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았다. 그러면 이 비참함에 어떤 완결성을 부여할 수 있을 테니까. 관광객들과 뉴요커 사이에 뒤섞인 채 8번가를 내려오는 동안 소음과 그레이비 소스 냄새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신호등에 멈춘 2층 관광버스에서는 우비를 입은 사내 하나가 내 모습이 무슨 대단한 광경이라도 되는 양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부슬비는 쉴 새 없이 흩뿌렸고 양말은 젖어 구두 안이 눅눅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강바람이 마구 몰아치는 한 창고 건물 앞이었다. 첼시의 부동산가 폭등과 맞물려 한창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리였다. 옆에 낡은 빌딩은 다시 페인트가 칠해지고 있었고 그 옆에 창고는 이미 새 단장을 해 디자이너 부티크로 변해 있었다. 허드슨 강에 면한 붉은 창고는 이 주변에서는 유일하게 낡은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그 흔한 광고판이나 공연을 알리는 걸개 하나 없었다. 리모델링 공사 직전 잠깐 임대 기간이 남은 건물에서 단기 임대로 치고 빠지는 공연 같았다. 일종의 아트 워싱인 걸까? 기대는 더욱더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금색이 최고는 제대로 된 장소조차 빌릴 여력이 되질 않는다는 소리였으니까. 그래도 모퉁이를 돌아서자 제법 긴 줄이 있었다. 대부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기에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 싶어 팸플릿을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그런 건 없었지만 옷차림으로 보아 제법 사는 사람들 같았다.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어느 파티에선가 스쳐 지나갔던 낯익은 얼굴도 보였고 한 번도 소개받은 적이 없는 탓에 인사조차 못해본 유럽 무슨 귀족 혈통의 컬렉터가 심각한 얼굴로
주요 신문사의 평론을 연재 중인 대머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러모로 보나 이 행렬과 어울리지 않는 몇몇 젊은 작가와 허술한 후드를 걸친 미대생 무리를 제외하곤 다들 거물들이 틀림없었다. 쓴웃음이 나왔다.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에 와서야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큰손들의 비공개 퍼포먼스에 초청받은 셈이었으니까. 줄 서 있는 동안 부슬비는 그쳤다. 해가 넘어가고 젖은 옷으로 강바람을 맞자 추웠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자 적벽돌로 만들어진 낡은 창고 건물에 녹슨 셔터문이 올라갔다. 우리는 일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트럭을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 앞에는 화물을 쉽게 부릴 수 있도록 단차가 있었다. 그 위에 턱시도를 입은 사내가 플라스틱 늑대 가면을 쓴 채 나타났다. 턱이 없는 그 가면은 늑대의 이목구비가 묘하게 어긋난 탓에 기이해 보였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셔터문이 닫혔다. 그 소리에 여대생으로 보이는 내 앞의 아가씨가 흠칫 놀랐다. 주차장 안에는 30명 남짓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퍼포먼스를 볼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았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늑대 가면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퍼포먼스는 전문적인 실현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다소 무섭거나 불쾌해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디까지나 공연의 일부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오인해 겁을 먹고 패닉에 빠질 경우 공연 전반의 안전은 물론 여러분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침착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공연장이 아니라 테마파크에 있는 셈이었다. 금색이 최고라는 광고 문구가 눈앞에서 반짝이는 기분이었다. 늑대 가면은 회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안은 깜깜했다. 다소 느슨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차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창고 안은 소란스러웠다. 여자 관객 몇은 복도 안으로 들어서다 비명을 질렀다. 내 차례가 되어 들어서자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복도 안은 어둡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검었다. 거의 완벽히 검었다. 검다는 건 단지 무채색의 어두운 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검은색은 본질적으로 빛을 흡수한다는 뜻이다. 반타 블랙이나 블랙 2.0처럼 빛의 흡수율이 99%를 넘어서면 그것은 색이 아니라 그저 무로 보인다. 복도 전체를 그런 식으로 칠했으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암흑 공간에 던져지는 느낌이었다. 광장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겁을 먹을 정도로 복도는 사람을 압도하는 검은색이었다. 조금 놀랍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경고처럼 두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얼마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블랙 2.0이라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자 서울에서 비슷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 탓에 외국에서 무언가를 빨리 수입해와 돈을 벌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건 은밀한 모임 같으니 빨리 퍼질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니 여기서 본 것들은 가져가 뭔가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사이 사람들은 검은 복도 안쪽으로 들어섰다. 검은 벨벳으로 뒤덮인 홀이 나왔고 그 가운데에는 해체된 양이 조명을 받으며 걸려 있었다. 마치 걸개처럼 얇게 슬라이스되어 허공에 걸린 박제된 양은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연상시켰다. 양떼로부터 저 멀리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열광했던 인체의 신비전의 슬라이스 표본을 합쳐놓은 것 같은 작품이었다. 역시나 관객들 몇 책에서 비명과 탄식이 나오긴 했지만 실상 놀라운 작품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해체 쇼가 나온 것도 이미 20년 전이었고 국내에 소개된 것도 10년 전이었다. 데이미언 허스트 이후 비슷한 시도는 예술적으로 동어 반복일 뿐이었고 인체의 신비전은 과학의 이름을 가장했지만 본질적으로 대중의 가학성과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고어쇼였다. 금색이 최고 운운하더니 일종의 복고인 건가? 나도 모르게 혀를 찼다. 옆에는 홀린 듯 양의 장기를 구경하는 10대 아이가 있었다. 주근깨 가득한 얼굴에 헤드폰을 눌러 쓴 그 아이에게는 제법 신기한 구경거리이리라. 나는 아이를 앞질러 다음 홀로 향했다. 홀과 홀 사이에 꺾어지는 검은 복도를 지나자 홀 입구에는 중국집을 연상시키는 붉은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발을 헤치고 들어서자 검은 돌로 된 긴 테이블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테이블에는 붉은 세틴으로 된 식탁보가 비스듬히 씌어져 있었고 그 테이블 위에는 양으로 보이는 짐승이 반쯤 해체된 채 갈비뼈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역시나 턱이 없는 플라스틱으로 된 하이에나와 독수리 가면을 쓴 턱시도들이 생고기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피비린내가 확 밀려왔다. 확실히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몇몇 여성 관객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헛구역질을 했다. 양고기 육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다. 진짜 양고기일까?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무대와 관객들이 지나가는 위치에 구분이 없었으므로 나는 가까이 다가가 양을 살폈다. 탁한 눈을 하고 허공을 보고 있는 양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았다. 양의 콧잔등에는 철사로 만든 안경이 씌워져 있었고 다리에는 양말과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배는 갈려 갈비뼈가 드러난 채 양쪽으로 피에 젖은 양털과 가죽이 말려 있었고 장기도 생생했다. 어딜 봐도 늑대가 먹다 남긴 양을 두 턱시도가 뒤처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진짜라면 충격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었다. 이것도 죽음에 대한 일종의 숭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겁에 질린 관객들이 먼저 지나간 탓에 남아있는 관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명색이 에이전시 사장이었던 만큼 이 퍼포먼스의 제반 내용이 더 궁금했다. 이 시연자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걸까? 노동법에 걸리는 건 아닌가? 아니, 이들이 행위 예술가인가? 그럼 이 퍼포먼스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건가? 이 양이 진짜라면 식품 관련 위생법 위반은 아닐까? 관련 법규가 있을 테고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 걸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교한 모형이어야겠지. 아마 영화 특수 효과팀을 쓴 걸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실감나지? 냄새 탓인가? 피비린내가 나게 해서 진짜같이 보이게 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네. 나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국내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적당한 행위 예술가를 섭외해 도축장 같은 장소에서 하면 이 고상한 뉴욕의 퍼포먼스보다 더 쇼킹할 터였다. 벽에 어울릴 만한 기괴한 그림을 그릴 젊은 작가 몇을 섭외해 기획전처럼 꾸미면 돈이 될 것 같았다. 관련법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화려한 복귀가 될 수 있으리라. 언론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울 테지만 그 덕에 참여한 작가들은 이름값이 오를 터였다. 운이 좋다면 떠나간 고객들이 돌아올지도 몰랐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눈앞에선 턱시도들이 우적우적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개를 씹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개선 장군을 위한 찬가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어느새 다음 홀로 건너가고 있었지만 나는 이 퍼포먼스의 디테일을 최대한 눈에 담기 위해 꼼꼼하게 두 사람을 살폈다. 양복이 좋을까? 백정 옷은 어떨까? 아니야. 도살장용 앞치마에 하늘색이나 노란색 장화를 신기는 거야. 그게 피랑 대비가 될 테지. 검은 돌 테이블이라면 도살장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스테인리스 테이블로 하는 거야. 맞춤 제작을 하면 돈이 많이 들 테니 장소를 정하고 중고를 구해야겠군. 양을 한 마리만 할 게 아니라 직장인처럼 양복을 입히거나 드레스를 입혀서 암수 2마리로 하는 게 좋겠어. 아니야. 꼭 양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 넥타이 같은 걸 매면 돼지도 그림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홀에 홀로 남았다. 문득 걱정이 됐다. 소수 인원으로 하는 퍼포먼스였다. 늦게 가면 다른 걸 놓칠지도 몰랐다. 한국에서 팔아먹기 더 좋은 공연이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에 다음 홀로 이어진 검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너무 검은 탓에 복도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앞에서 미대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왜 이렇게 통로를 미로처럼 빙빙 돌게 만든 걸까? 공연장의 동선은 관람의 효율성을 위해 가능하면 짧게 잡는 게 상식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구성에 짜증이 났지만 다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긴 이 긴 탄광 같은 통로가 관객의 패소감을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덕분에 다음 공연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리라. 막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벽 쪽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늦췄다. 복도가 검은 탓에 무엇이 나타날지 몰라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모퉁이를 완전히 돌자 앞서가던 미대생의 모습이 반으로 보였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깨달았다. 복도에 숨겨져 있던 검은 문이 열린 것이었다. 열린 문에 미대생 몸의 절반이 가려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전시회장의 가벽 사이에 여러 이유로 감춰진 문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관람객이 있는데 문이 열리다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다. 그때 눈앞에 검은 공간이 움직였다. 나는 멈춰서서 그 공간을 응시했다. 분명 검은색이 움직이고 있었다. 문득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이트한 검은색 옷을 뒤집어 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의 반사적으로 나는 열린 문 뒤에 숨었다. 그 검은 사람은 둔기처럼 보이는 검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미대생 뒤로 다가가 그것을 뒤통수에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미대생은 무너지듯 쓰러졌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퍼포먼스의 일부인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열린 문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지 않아도 쓰러진 미대생이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래, 이것도 퍼포먼스인 거지.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네. 공포라더니 정말 쫄았잖아.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하지만 생각과 달리 손은 어느새 주머니 안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911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저 이게 퍼포먼스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니 실은 휴대폰을 켜면 내가 숨어있는 곳이 들키리라는 걱정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끌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 바로 문 너머 반대쪽까지 가까워졌다. 검은 문을 사이에 두고 피비린내가 훅 밀려왔다. 몸이 떨렸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까 있던 홀에서 나던 냄새일지도 몰라. 끌리는 소리가 멈췄다. 문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숨이 막혔고 침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산소를 달라고 뛰는 맥이 빨라지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찰나의 순간이 흘렀다. 잠시 멈췄던 검은 옷이 움직였다. 이윽고 문이 닫혔다.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다시 나는 검은 공간에 홀로 있었다. 앞사람이 쓰러졌던 바닥을 노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핏자국이 있더라도 검은 도료를 칠하면 보이지 않을 테지. 나는 내가 본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안테나는 뜨지 않았다. 이 모든 게 마치 끝나지 않을 악몽 같았다. 다음 홀에는 어떤 관람객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빈 홀의 중앙에 유리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피부가 모두 벗겨져 근육이 드러난 시신인지 모형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서 있었다. 그 앞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양털 깎기. 나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았다. 그 근육뿐인 무언가는 헤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첫 번째 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양을 유심히 보던 죽은 게 가득한 10대 아이의 그것과 같았다. 설마 시간이 너무 짧잖아. 아니야, 네 착각이야. 우연이라고. 흔한 헤드폰일 뿐이잖아. 흥분한 심장이 마구 박동하는 동안 스쳐 지났던 순간들이 조각처럼 맞춰졌다. 왜 다른 관람객들은 보이지 않는 걸까? 왜 이곳의 복도들은 길고 빙빙 돌게 만들어졌을까? 왜 이 돈도 되지 않는 퍼포먼스를 무료로 보여주는 것일까? 왜 휴대폰은 터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 공연의 제목은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일까? 유리관 너머로 풍겨나오는 독한 포르말린 냄새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포감조차 기획된 것은 아닐까? 이것은 착각이고 이 착각도 잘 계산된 퍼포먼스의 일부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은 터지지 않았고 돌아갈 용기가 없었으므로 최대한 빨리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다른 관람객들을 만나면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며 통로로 향하는 순간 인간의 벗겨진 피부와 마주쳤다. 출구 바로 앞에 트로피처럼 걸려있는 그 거죽뿐인 피부의 얼굴에는 분명 죽은 깨가 있었다. 나는 비명을 억지로 삼켰다. 기절할 것처럼 어지러웠지만 이곳에서 쓰러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갔다. 다음 복도는 더 길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검은 복도를 달리며 나는 매 순간 어디서 벽이 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나 역시 도축될 또 다른 양일까?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나는 다음 홀로 튀어나왔다. 다음 홀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에는 턱시도를 입은 늑대 가면과 12명의 비둘기 가면이 앉아 있었다.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12명의 비둘기 가면들이 일제히 날 노려보았다. 비둘기들의 형형한 붉은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들 앞에는 접시가 놓여 있었고 접시에는 블루레어로 구운 피가 떨어지는 스테이크가 있었다. 테이블 끝에는 스크린이 있었고 스크린에서는 8mm 필름으로 찍은 도축장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이즈가 가득한 영상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양들이 실려가는 동안 도살자로 보이는 남자가 인터뷰를 했다.
죽음의 순간까지 양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터뷰에 루프를 걸어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 반복되었다. 양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양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양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양들은